근데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 난 장담할 수 있어. 올해 수능까지도. 지금 3월 모의고사에서는 킬마에서 나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어. 그냥 선지 모든 게 다 킬마 안에 있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 애기들이 지식으로 생활과 윤리에 이런 사상가의 주장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선생님이 진짜 추려서 여기다 정말 엑기스로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만 하면 수능까지 90%가 커버됩니다. 작년 수능은 킬마에서만 나왔습니다. 간혹가다 시험이 쉽게 출제될 때는 100% 여기 안에서만 추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3월 모의고사도 딱 다 여기 안에서만 있었잖아. 자, 이제 애기들 거의 다 왔으니까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 며칠 전이죠. 3월 28일 날 3월 학력평가 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주간지 줬어요. 주간지에 3월 학력평가 선생님이랑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풀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킬러 주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모든 전 개념 다 정리했죠. 그래서 뭐 하버마스가 나온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실제 킬러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오답률 5위까지의 문제들, 실제로 그 다음에도 킬러 주제였어요. 6위 같은 경우도 국가와 시민윤리였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에 다 전면 배치되어 있는 그 파트들, 즉 킬러 주제들 때문에 정답률이 정말 낮았고, 선생님이 여기 등급 컷 써줬지만 물론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예상 등급 컷으로는 1등급 컷이 40점, 2등급 컷이 34점, 3등급 컷이 29점, 절반 맞아도 4등급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 대부분이 다 킬러 주제 때문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지금 킬러 마스터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랑 이 문제를 이제 본인들이 3월 모의고사 풀어봤으니까 도대체 킬러 마스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킬러 마스터의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머릿속에 넣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오늘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구나라는 걸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킬마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은 생활윤리를 공부를 해도 끝나지 않는 과목이다. 계속 뭔가가 나온다. 물론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면 사설 모의고사를 푼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저기 어디 원전 귀탱이에 있는 거 뚝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 출제할 수 있거든. 근데 평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 다만 이건 있어요. 역대 평가원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기출문제가 한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올해 EBS와 올해 평가원 그리고 올해 학력평가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추가돼서 한 10% 내지 15% 정도가 돼서 수능에 나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작년은 새롭게 등장한 게 전혀 없었어. 그래서 정말 시험이 쉬웠던 거고. 근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평가원이 다루었던 기출문제의 모든 제시문과 선지들은 애기 머릿속에 이렇게 지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지식 쌓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니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풀어? 칸트 누군지도 모르고 테일러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면, 그지? 똑같이 나온다면 이거는 맞는 말, 이거는 틀린 말, 이런 식으로 정오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똑같은 표현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뭔가 다 새로운 표현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표현이면 뭔가 안 배운 듯한 느낌으로 애기들이 접근을 하는데, 아니, 애기들은 안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킬마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얘를 조합하는 거야. 내가 지식의 주머니에 15까지밖에 없지만 24? 그럼 12 곱하기 2면 24네? 이런 식으로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답을 고르는 건 거야. 즉 어떤 선지나 어떤 보기들이 있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근데 그 첫 번째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죠. 1대1 대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 3월 모의고사 정말 등급컷 자체도 되게 낮고, 그래서 왜냐면 아직 고3 애기들 다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다가 킬러 주제를 위주로 까다롭게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풀면 이 킬마를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답률, 자연윤리부터 시작해서 사회정의, 영구평화론, 교정적 정의, 시민불복종까지 선생님이 5문제를 애기들이랑 풀 거야. 자, 이제 주간지 잠깐 펴볼게요. 첫 번째 주제 자연윤리였습니다. 그럼 이 자연윤리부터 시작할 때 페이지 3페이지. 엑셀표죠. 이거 뭐냐? 자, 선생님이 그 얘기했다. 선생님이 진짜 장담할 수 있어.
6, 9월은 아닐 수 있어요. 왜요? 라고 하면 6, 9월은 정말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왜냐? 6, 9월에 보여주고 수능에 내려고. 2년 전 간접적 심의보복 중에 그랬어. 근데 그 전에는 먼저 수능에서는 한 번도 갑자기 생뚱맞게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거나 원전에서 처음 보는 내용을 가지고 오지 않아. 이 얘기는 뭐냐? 애기들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역대 평가원이 보여줬던 모든 내용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즉 교과 기본으로 기출과 교과서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평가원의 표현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선생님이 킬마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했었을 때 작년 오답률 1위, 2위 전부 다 선생님 킬마에서 조합해서 문제 풀 수 있었다 그랬어. 그 얘기는 뭐냐? 작년 같은 경우는 100% 킬마에서만 나왔습니다. 킬러 주제들은. 왜냐? 선생님 기준에선 킬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래서 사상가도 많죠. 근데 그 사상가들마다 선생님이 정말 구조화시켜서 온전히 그 논리 정연함을 가지고 그 사상가의 주장을 쭉 꿰뚫어봤단 말이야. 한 개도 틀리지 않을 만큼 공부해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 킬마 답안지가 요만큼이다? 역대 10수년에 모든 평가원의 선지를 분석한 게 선생님이 여기에 추리고 추려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이번 3월 모의고사도 전부 다 킬마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선생님과 킬마를 다루지 않았죠, 애기들은. 근데 앞으로 선생님과 킬러 마스터를 이렇게 활용하는구나라는 걸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이라고 했잖아. 이건 뭐냐? 선생님 이거 다 킬마야. 테일러 파트의 킬마, 그 다음은 칸트의 킬마, 영구평화론의 킬마. 즉 애기들이 여기 파트 찾아가서 거기에서 번호 찾아가면 여기 전부 다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엑셀 표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 후 그리고 그걸 올해 3월 학평이랑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보여줄 거야. 그럼 뭐냐? 자 생각해봐. 3월 학평마저도 이 킬마에서 벗어나는 선지가 한 개도 없어. 선생님 기준에선. 그럼 애기들도 이 킬마를 애기들 머릿속에 전부 다 넣어놓은 다음에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도 걔의 조합으로 풀어야 돼. 물론 그 와중에서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라고 하는 부분이 한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기준에서 완벽하게 모든 내용들이 애기들 머릿속에 있다라면 걔를 조합해서 완벽한 답을 고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 자 페이지 3페이지 번호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왜냐? 그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이 3월 학력평가와 연결되는 그 킬마를 뚝뚝뚝뚝 그 선지들을 뜯어온 거기 때문에 뒤죽박죽 되어 있지만 이 순서대로 1번부터 시작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있어요. 풀어보세요. 1분 줄게요. 다음 페이지도 있어요, 애기들. 20초 더 줄게요. 칸트부터 시작입니다. 칸트.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지난주에도 정리했던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의무론에서 쓰는 표현이다. 목적 그 자체. 그래서 싱어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을 잘 안 쓴다. 뭐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워낙에 평가원은 사상가들이 쓴 표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의무론의 입장에서 목적 그 자체 칸트, 그리고 레건, 그리고 테일러 있죠. 그러면 칸트 입장에서 목적 그 자체는 인간까지만이지.
그런데 레건 입장에서 목적 그 자체로의 존재는 이 존재는 인간과 더불어 일부 포유동물인 삶의 주체가 되겠지. 테일러 입장에서는 인간, 동물, 식물, 즉 모든 생명체가 되겠지. 이게 목적 그 자체로의 존재. 얘네들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이 표현은 단지 칸트뿐만이 아니라 칸트, 레건, 테일러 전부 다 해당될 겁니다. 근데 자, 그 포인트. 이성은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거가 아니다? 왜 아니야? 칸트 입장에선 목적 그 자체로 보는 이 기준, 인간 말고는 없어. 그 기준이 이성이지. 그러니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목적 그 자체인 거야. 그럼 얘는 X가 되지요. 우리 이거는 지난주에도 전부 다 마무리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선생님이 항상 시작할 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도덕적 행위의 주체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구분하여라.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어떤 사상가가 접근해도 only 인간 말고는 없다. 라는 이 표현. 요거 인간 말고는 없어 라는 이거는 인동식, 인동시생 전부 다에 해당됩니다. 즉, 요 이야기는 칸트, 싱어,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전부 다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 말고는 없으니까. 그럼 자, 생각해보자. 인간 이외의 존재도 도덕적 행위의 주체, 아까 얘기했죠.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 말고는 없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여기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아,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만 되는구나. 칸트. 그 다음, 쾌고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닙니다. 왜?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건 이성의 유무지. 칸트 입장에선 이성을 가진 존재인지 아닌지로만 구분하는 것이지 쾌고감수 능력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따라서 얘는 O가 됩니다. 아니다죠. 그 다음 테일러 입장입니다. 쾌고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조건이 아니죠. 쾌고감수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생명체라면 생명체가 더 바깥쪽이지. 얘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건 생명체인지 아닌지지. 쾌고감수 능력을 갖지 않은 풀떼기라고 할지라도 생명체니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그러니 얜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레건 입장에서는 아니다는 틀린 말이죠. 왜냐? 쾌고감수 능력,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 조건이라고 하죠. 우리 이거요, XF에서 다 했어요.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같은 표현에 대해서 칸트, 테일러, 레건 각각 OOX라고 하는데 이유가 다 다르지. 칸트는 이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에 따라, 테일러는 생명체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리고 레건은 필요 조건으로 가지긴 하지만 실제로 쾌고감수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삶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자, 이제 그 다음 레건. 자연의 다른 존재를 위해 유용성에 기반하여 틀렸습니다. 유용성과 독립하여. 이건 무엇이냐? 선생님 맨날 똑같은 예시를 듭니다. 나라는 존재는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돼지는 너무너무 유용해요. 그러면 얘가 더 큰 가치를 갖고 나에게 악어는 전혀, 악어 어떻게 생겼죠? 대충 악어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 악어는 나에게 전혀 유용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악어는 삶의 주체가 아니니까 오케이, 패스. 그러면 나에게 얼룩말은, 선생님 맨날 똑같은 예시 드니까 얼룩말 같은 경우는 고기를 먹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뭐 가죽 공예를 할 것도 아니고 나에게 유용하지 않아. 오히려 나에게 유용한 건 삼겹살을 주는 돼지야. 그럼 얘한테 더 큰 가치를 주고 얘는 아니다? 아니지. 둘 다 1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류이기 때문에 삶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유용성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표현도 다른 존재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자, 이제 테일러를 볼까요? 테일러, 인동식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지. 오케이. 인간이 자연 전체에 대해서 직접적 의무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얘는 X가 됩니다.
왜냐? 실제로 직접적 의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게 지는 거야. 그러니 인, 동, 식, 생명체에게만 직접적 의무의 대상으로 이야기하죠. 생명체를.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출처 자체를 선생님이 거기 문제에도 넣어놨어요. 그 밑에 문제. 이게 여기 출처야.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안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인간이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가진다고 본다라는 건 이 갑, 을에 해당하는 싱어에게도 안 맞고 테일러에게도 안 맞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평가원의 기출입니다. 직접적 의무라는 건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게만 쓰는 거야. 자, 인간에게는 그런데 생태계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여기에 의무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인간에게는 잘 봐봐.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 의무는 아니야. 왜? 생명 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고유의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 공동체에 불간섭함으로써 그 생명체들의 생명 증진 활동에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 의무가 있다라는 이 말이 이미 평가원이 출제를 했었어.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걸 킬마에서도 했었습니다.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 의무. 그래서 여기 악불성부라고 했었죠. 즉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4대 의무. 우리 이거 지난주에 했어. 지난주에.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테일러의 불간섭 의무요 라고 이야기하면 페이지 32페이지. 보이십니까? 불간섭 의무. 두 번째,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 의무. 근데 이게 생명 공동체가 생명체야? 아니야. 생명 공동체는 생명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그림도 그려줬었죠. 그 앞에 페이지에 생명 공동체 페이지 31페이지.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는 여기에서는 생명체 자체는 아니야. 생명체들의 군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생명체 아니지. 생명체 아니니까 그 자체의 고유에선 없어. 하지만 우리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 의무를 가지지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도 가르쳤습니다.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말이지. 인간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거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크리스마스 섬에서 홍게가 다리를 건너는 그 부분, 그래서 생태다리라든지 이런 거 보여줬잖아. 그래, 그런 게 개입하는 거야. 그 개입이 왜 정당화되느냐? 생명체의 고유한 선을 증진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그럼 얘는 5가 되지요. 자, 우리 이거 지난주까지 했었던 모든 킬마 내용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몇 개만 골라온 거야. 앞으로 수능은요? 또다시 여기서 몇 개 골라서 선지 만들어질걸? 이거 3월 모의고사랑 연결시켜 볼까요? 이건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내용. 직접적 의무라는 개념은 인간, 동물, 식물에게만 해당되는구나. 테일러 입장에서 이건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2번이 이게 3월 모의고사였습니다. 오답률 1이고 75%. 자, 갑이 칸트이고 을이 테일러이고 그 다음에 병이 레건인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갑, 을, 병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 이거 그대로 나왔네.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 칸트 입장에서는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 인간만이고. 그 다음 테일러 입장에서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까지가 목적 그 자체일 것이고. 레건 입장에서는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 얘는 인간과 동물. 정확하게는 일부 포유동물이겠지. 자, 도덕적 행위자가 인간이잖아. 이거는 어떤 사상가가 이야기해도 인간밖에 안 돼. 근데 테일러 입장에서 목적 그 자체가 다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 테일러 X, 그 다음에 레건도 삶의 주체이지만 도덕적 행위자 아닐 수 있잖아. 일부 포유동물들. 그럼 얘는 OXX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얘는 A에 들어갈 수 있겠죠? 띵동,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얘 칸트 해당하지 않고 테일러 해당하지 않고 하지만 얘는 필요 조건으로 해당되죠. 우리 지금 XF에서 그대로 보고 온 거 그대로 나온 선지야. 그리고 실제로 얘도 두 개가 조합돼서 그렇지 도덕적 행위자가 무엇인지 그 다음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의 그 범주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얘도 풀 수 있죠. 니은까지 맞았어요.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부분 내재적 가치야. 그러면 이 내재적 가치의 이용,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이거는 이익과 해악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건 같은 경우 의무론이기 때문에 삶의 주체에 대한 동물 실험, 삶의 주체를 식용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안 돼요. 따라서 얘 XX. 그러니 디귿 답이 되지 않아요. 자, 이것 때문이야.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이 개체는 인, 동, 식, 개별적 개체들일 거야. 근데 의무의 대상이 된다?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테일러 입장에선 생태계 조작 금지, 즉 불간섭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잖아. 그리고 아까 엑셀표 봤잖아. 생명 공동체에 대해 불간섭 의무라고 말이지. 따라서 이건 테일러가 X가 됩니다. 근데 애기들 이거 왜 많이 틀렸는지 알 것 같아요. 직접적 의무랑 헷갈렸던 거야. 테일러 입장에서 직접적 의무는 실제로 생명을 지닌 존재들만 가능합니다. 근데 의무라는 표현만 나왔을 때에는 불간섭 의무도 그 자연 존중의 4대 의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직접적 의무랑 테일러가 쓰는 요 형태랑은 구분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거는 있어요. 우리가 칸트를 너무 강조했잖아. 칸트 입장에선 인간에 대한 의무만 가능하다.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잖아. 그래서 칸트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용어의 표현 때문에 사상가들마다 그 표현을 어찌 쓰는지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 올해 3월을 기점으로 해서 테일러 입장에서는 생태계 그리고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의무라는 표현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약간씩 달라지는 거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의식 기억나시나요? 의식이라는 용어 자체도 데카르트 입장에선 인간만 가집니다. 동물은 의식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레건 입장에선 삶의 주체라면 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합니다. 자기의식을 가지거든. 삶의 주체는 의식이라는 거 가집니다. 이렇게 말이지. 그래서 같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쓸 수 있어. 그래서 무엇에 대한이라는 이 표현 칸트 때문에 나머지 사상가들 전부 다에게 직접적 의무로만 접근해서 그래. 하지만 아까 우리 엑셀표에서도 풀었듯이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 의무다라고 했었을 때 자연 존중의 4대 의무가 존재하는 부분이지. 그러면 이거는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이 앞에 것까지 해가지고 이 앞에 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걸 다뤘냐라고 이렇게까지는 다룬 적이 없었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엑셀표에서 보고 왔잖아.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그럼 4대 의무를 기억했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첫 번째 킬마에 있는 이 부분 생각해봐. 킬마의 그 답안지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킬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애기들 머릿속에 지식처럼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합해서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지. 근데 지금 우리 킬마 했던 것 중에 애기야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요 내용들 킬마를 조합해서 답을 고르면 되는구나. 자 이제 얘가 오답률 1위였다면 오답률 2위도 확인해 봅니다. 오답률 2위는 사회 정의 롤스 노직 문제였었죠? 풀어봅니다. 선생님이 이거 시간 줄게요. 1분도 안 걸리지 않을까? 그래도 40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롤스 노직 모두 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 그래서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 결과의 정의가 보장된다. 이 얘기는 뭐냐? 절차가 공정하면
여기다 써야 되겠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 얘는 절차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있어요. 롤스가 생각하는 절차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롤스는 공정한 합의에 따르는 절차겠지. 그러면 공정한 합의라는 건 무엇이냐? 무지의 배일에서 합의할 정의의 원칙이겠지. 공정한 합의에 따르는 절차. 그러면 노직 입장에서의 절차는 무엇이냐? 노직 입장에서의 절차는 취득과 양도의 절차겠지. 얘가 공정하다면 결과도 공정한 거야. 오케이. 그럼 얘 O입니다. 자, 롤스. 애기들 킬마 페이지 67페이지. 선생님이 항상 그리는 게 있어요. 공정한 합의가 정의의 원칙 빨강이라고 쳐보자. 그럼 사회도 빨강 해야 돼. 이게 리얼한 사회야. 거기 적혀져 있죠. 리얼 사회.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어? 나 이거 좀 외워달라고 하는 거 있어.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이 엄청 강조한 게 있어.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이 부분. 그럼 자 봐봐. 정의로운 사회는 무지의 배일이 아니야. 이건 리얼한 사회란 말이야. 이 리얼한 사회의 시민들이 타인의 처지와 이익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거든. 근데 아이들은 상호 무관심? 상호 무관심하다고 배웠는데? 그거는 무지의 배일이니까. 무지의 배일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공정한 합의를 내놓지. 이 공정한 합의에 따르는 이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고. 그 얜 O가 되지요. 이 롤스 입장에서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될까요? 아니요. 왜냐? 이것도 또 그 페이지 위쪽에 있어요. 페이지 67페이지에 이거. 롤스는 절차적 정의를 강조해.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과정에서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죠. 이 얘기는 뭐냐? 절차에 대한 기준은 있어.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뭐가 정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얘도 정의롭게 되는 거야.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얘도 부정이야. 근데 결과를 판별하는 독립된 기준은 없다고. 절차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있지만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없어요. 이거라고. 왜냐? 롤스 입장에서 현대사회에서 이 수많은 사회적인 가치를 분배할 때 하나하나 결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건 거야. 현실성도 없고. 그러니 절차만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게 롤스의 주장입니다. 즉, 공정한 분배를 위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아요.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이니까 절차에 대한, 즉 과정에 대한 독립된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노직이에요.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아니요. X입니다. 어떤 경우냐? 선생님 맨날 똑같은 예시 듭니다. 어떤 예시냐? 기억나시죠? 이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은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만든, 즉 사온 어떠한 재화, 즉 소유물이야. 근데 이 소유물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여기다가 소유권이 있어요. 이 소유권은 내가 정당한 노동으로 이 포스트잇 샀으니까 소유권도 나한테 있어. 근데 무가 나한테 이걸 뺏어갔어. 훔쳐간 거야. 그러면 아니지, 얘를 훔쳐가는 거지. 그러면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데 소유물은 무에게 가 있는 거지. 얘는 정당하지 않은 소유물이지. 그런데 자기의 여친 토끼에게 야, 내가 너 너무 사랑해. 너 포스트잇 가져. 이러고 포스트잇 줬다고 할지라도 얘는 정당한 소유물이 아니야. 왜? 이미 그 소유권은 나에게 있고, 그지? 이 무는 아까 그 소유물을 정당하지 않게 뺏어간 거거든. 아무리 자유롭게 재화가 이전되었어. 이건 자유로운 이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당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교정해야지.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 모두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아까 무가 토끼에게 포스트잇 준 상황은 이건 교정해야 돼. 자발적으로 양도된 재화도 그러니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O가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오답률 2위 75%였어. 어디 볼까요? 갑은 롤스, 그리고 을은 노직입니다.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이건 당연히 알죠? 자, 이제 어디 한번 볼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 애기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 공리주의 아니야? 이것이 분배의 원칙이야? 애기야, 롤스든 노직이든 절차적 공정 이거를 강조합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건 공리주의야, 공리주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분배 원칙은 절차가 공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얘는 롤스 노직 전부 다 XX가 됩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 정의로운 사회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는 리얼한 사회야. 무지의 베일이 아니라고. 리얼한 이 정의로운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입니다.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외워달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것만큼은. 진짜 선생님 외우라는 거 별로 안 되는데도. 이 얘기는 뭐냐? 서로 무관심한 게 아니야.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가지죠. 그러니 N O가 되지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 A에서만 OX로 갈라지면 될 뿐 지금 B 같은 경우는 로이스만 긍정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기야, 이거 순수한 절차적인 관념과 관련해서 그대로 선지 나왔네. 정의의 원칙을 채택할 때 공정한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우리 좀 전에 풀었던 XF랑 똑같잖아. X! 자, 이제 리을입니다. 난 리을 선지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 거예요, 평가원은. 근데 출제 의도는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답안지를 보면 출제 의도가 보여. 선생님이 답안지 거기다 같이 추가해서 선생님한테 보여줬는데 출제 의도, 분배적 정의에 대한 로이스와 노직의 입장을 비교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 자유롭게 이전받은 소유물에 대해서도 소유권 제한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문장 잘못 만들었어. 왜 잘못 만들었느냐?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 소유권. 배타적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처럼도 보여. 문제를 출제한 의도에서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설명 자체가 이렇게 써졌다면 자유롭게 이전받은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해야 돼. 바꿔주세요. 이거 문제 이렇게 내면 평가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면 오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중의적으로 읽히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 너무 답이 나머지가 아니니까 답이 니은과 니을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고를 수는 없거든. 이걸 고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니은 니을로 냈구나. 선생님은 이제 눈에 보여. 근데 이건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 소유권? 실제로 이전의 포인트는 재화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즉 소유권의 이전 전에 소유물이 가면서 이게 정당화되느냐를 봐야 되는 게 노직의 주장이야. 그리고 이미 출제를 하는 사람도 출제하시는 분도 자유롭게 이전받은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권 제한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지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꽂히잖아. 그럼 나머지가 잘 안 보이거든. 근데 이거는 뭔가 정당한 소유권, 즉 내가 이전까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정당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반영이 돼. 이거는 이렇게 내면 실제로 이의제기가 들어갈 텐데 근데 학력평가의 특성상 이의제기는 거의 받아주지 않고 어디에 이의제기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애기들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유롭게 이전받은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도 제한될 수 있다. 요 정도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의도는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 냈는지도 이해되고 답은 니은 리을을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이해되지만 실제로 선지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입장.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답률 3위입니다. 연구평화론. 근데 난 안다. 생각보다 연구평화론 진짜 애기들 많이 틀려. 전쟁 돼 안 돼? 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됐다가 평화조약이랑 평화연맹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라고 하면 또 잘 구분을 못해.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연구평화론, 칸트 입장에서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생님이 엑셀표 풀 시간 줄게요. 1분 한 20초면 되지 않을까?
자, 같이 볼까요? 자, 애기들 페이지 193페이지 펴주세요. 자, 물론 엑셀표 애기들이랑 할 때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스펙트럼에서 했었던 개념 정리로 생각해보면 right now와 someday가 구분되죠. right now는 우리가 진짜 사는 지금 현재야. 전쟁도 있고 군대도 있어. 하지만 칸트 입장에서 언젠가 someday는 전쟁의 가능성마저 사라진 상태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비조항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확정조항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 평화조약, 평화연맹도 필요합니다. 확정조항, 첫 번째 모든 국가는 공화정이다. 두 번째 국제법상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 즉 국제연맹 강조하며 세 번째 세계시민법에서 조건부 환대권. 여기야. 이게 조건부 환대권 여기야. 이방인이 갖는 환대 권리는 조건 없이가 아닙니다. 조건부 환대권이야. 이 얘기는 뭐냐? 선생님이 그 얘기는 했어요. 왜 확정조항에 조건부 환대권이 들어가냐면 거기에서 요 첫 번째 모든 국가 공화정은 국내법이라고 보면 돼. 한 나라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야.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야. 그러면 세계시민법은 국가, 한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왜냐? 자, 칸트는 유럽 사람이라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유럽은 국경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야. 서로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옆에 있는 한 나라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와도 얘가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우호적으로 대해줘야 돼. 얘를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 이런 나라들이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겠지. 그래서 확정정 세 가지. 국내, 국가 간의,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환대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조건 없이의 개념이 아니야. 조건부 환대권이라고. 국가는 세계시민법에 따라 외국 방문객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동그라미 이프절이잖아. 조건절. 조건부 환대야. 아,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조건부적으로 환대해주는 거구나. 그럼 얘는 O가 됩니다. 자, 이제 칸트의 이런 조건부 환대권을 봤다면 평화조약과 평화연맹을 구분해야 돼. 그대로 페이지 193페이지에 그대로 있죠. 거기 박스 안에 있어요. 자, 봐봐. 평화조약은 국가 간 동그라미 별표. 이건 나라 간이야. 나라 간. A, B, A, C, A, D, A, E 간에. 그런데 평화연맹은 모든 국가야. 즉 모든 나라. A부터 Z까지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평화연맹이라고. 물론 평화조약 거기도 쓰여있죠. 개별 평화조약들은 국가 간의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이건 뭐냐? A와 B와의 사이에 평화조약이 맺어지면 A와 B 사이에는 다시는 전쟁은 하진 않아. 근데 A와 Z 사이는 어쩔 거야? 아직 전쟁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잖아. 근데 평화연맹은 모두들 한꺼번에 묶었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도모합니다. 거기다 쓰여있죠. 자, 이제 볼까요? 평화조약의 체결은 영원한 평화 실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 애기야, 평화조약 동그라미 치고 국가 간 전쟁을 종식시킬 뿐이야.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자, 평화조약만으로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될 수 없지요. 그렇지, 국가 간의 전쟁을 종식시킬 뿐이니까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지만 아니 여기 F와 Z끼리는 어쩔 거야. A와 Z는 어쩔 거야. 그러니 평화 보장되지 않습니다. O가 됩니다.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에 자, 평화연맹이잖아. 국가 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평화조약과 달리 평화연맹은 모든 나라를 한꺼번에 묶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 그대로 쓰여있네. O가 되죠. 국제사회 평화는 국제연맹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죠. 국제연맹, 평화연맹 이렇게 표현되죠. O가 됩니다. 폭력이나 전쟁은 어떠한 상황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X입니다. 왜? 즉
라인나우 시기에 정당방위로의 전쟁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예비조항의 6번째 조항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194페이지. 거기에 8번 봐봐.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전쟁 동안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칸트의 예비조항 6번째야. 장래 평화 시기에 상호관계를 상호신뢰죠.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고 쓰여 있어. 전쟁 인정하는 거야. 다만 이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라인나우 시기에 정당방위로의 전쟁을 인정할 뿐이지 이것이 평화, 즉 영구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전쟁은 아닙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즉 내가 엽떡이라는 게 있어. 여기야. 건강을 위해 엽떡은 끊어야 돼. 근데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내 앞에 먹을 게 엽떡밖에 없어. 그럼 그건 먹는 게 인정돼. 근데 그걸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이야기하진 않는 건 거야. 아, 전쟁을 인정을 하지만 평화를 위한 전쟁이 아니구나. 이걸 꼭 기억하세요. 평화가 종식되어야지 전쟁, 즉 완전 평화가 종식돼야지 전쟁이 종식되어야지 평화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나우 시기의 전쟁은 인정하죠. 그러니 X. 우리 힐마에서도 여기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선지들. 51번. 국제법을 통해서 국가 간의 우호와 시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합니다. 그치, 국제법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국제법을 통해 연방체제가 만들어질 때 연방체제 단계에서 개별국가의 주권은 인정됩니다. 자, 보세요. 개별국가의 주권은 인정되는 거야. 이건 뭐냐? A국, B국, C국. 즉 A, B, C국의 각각의 주권은 인정. 근데 이거를 연방체제,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예시 드는데 연방체제 비유에서 가장 비슷하게 근접한 걸로는 UN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가 묶었다고 쳐. 얘가 연방체제, 즉 국제연맹이야. 연맹은 주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연맹체제 안에서 국가의 주권은 인정되지만 국제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X입니다. 즉 국제연맹은 주권이 있을 수 없어요. 주권이라는 건 나라, 개별 국가만 갖는 거야. 그러니 국제연맹은 독립된 국가처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맞는 말이지. 주권 없어. 얜 O가 되지요. 자, 이거 가지고 그대로 정답 오답률 3이었죠? 문제 풀어볼까요? 예, 칸트입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이야. 애기들 1번. 모든 국가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을 무조건 보장? 무슨 말이야? 환대권은 조건부 환대권입니다. 그리고 왜 조건부인지도 알지? 이방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이라고 말이지. 그 다음 자 봐봐. 평화조약으로 국제사회의 영원한 평화가 보장돼? 말도 안 돼. 평화조약이라는 건 개별 국가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야. 그러니 모든 전쟁을 끝낸다거나 이럴 수가 없어. 그럼 얘는 X입니다. 3번. 영구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쟁도 허용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지. 이게 평화를 위해서 실제로 전쟁이 꼭 필요하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허용의 개념이기 때문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엽떡을 먹는 게 아니야.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한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 살려면, 그지? 건강하게 살려면 우선은 지금 배고플 때 먹으려면 엽떡이라도 인정하는 것처럼 정당방위로의 라인나우 시기에 정당방위로의 전쟁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영구 평화를 위해선 모든 전쟁은 종식돼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 건강을 위해서 엽떡은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라인나우 시기에 먹고 살 게 너무 없어. 엽떡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간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 이게 국제법이잖아. 당연하지. 4번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연맹의 양도. 무슨 말이야? 국제연맹은 주권적 권력을 가질 수 없어요. 즉 국가의 주권, 개별 국가의 주권은 인정됩니다. 그럼 양도 무슨 말이야? X죠. 자, 선생님이 지금 X표 쭉 다 풀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여기다 연결시켜서 지금 보고 있죠. 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조합하면 이렇게 선지해서 정오 판단이 가능하구나. 교정적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정적 정의도 X표 풀어볼게요. 1분이나 필요할까? 1분 안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같이 볼까요? 벤담입니다. 범죄자의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다. 벤담 맞는 말이고, 베카리아 입장에서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 있다. 이 범죄 예방은 두 가지로 드러날 수 있겠지. 형벌을 통해서. 우선 일반 시민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일반 시민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야. 근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걸 보고 아, 나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겠네? 아, 범죄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본보기로 작용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형벌, 범죄자에게는 교화로 작용하지요. 이렇게. 즉, 형벌을 통해 본보기로 작용, 형벌을 통해 교화로 작용. 그래서 결국은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벤담, 베카리아, 공리주의자 모두가 오오 할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베카리아는 법은 범죄자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 X. 왜요? 범죄자가 아닌. 범죄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요. 시민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거야. 그러니 범죄자와 시민의 이익을 위한 틀렸어. 얘는 X가 됩니다. 아, 범죄자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을 규정해야 합니다. 왜?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 더 큰 범죄 예방 효과. 물론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범죄 예방 효과,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크니까 이거 해라라는 거지.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그 권리를 양도하는 거 불가능하죠.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사형 뭐라고 보냐면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왜 사형을 하는 거야? 사형 불가능한 거야. 내가 권리를 양도한 적이 없는데. 베카리아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벤담.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면 형벌은 정당하다. 선생님 이건 맨날 똑같은 예시 드는데 마늘밭 사건. 이건 뭐냐? 마늘밭에 불법 도박으로 110억을 묻어놓은 거야. 이게 위법 행위로 인한 이득이죠. 이 위법 행위를 통한 이득보다 무엇이 커야 돼? 범죄의 이득보다 형벌의 정도가 더 커야 됩니다. 형벌은 그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악이거든. 근데 만약에 마늘밭에서 110억 묻어놨는데 아니 2년만 잠깐 감옥 갔다 오면 된대. 우리나라 이거 갔다 올 사람 많을 거라고.
이래야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어쨌든 고통이 유발되는, 즉 악으로서의 형벌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그 형벌로 인해 예방될 범죄입니다. 즉 범죄가 예방되었다는 건 형벌로 인해 산춘되는 선이겠지. 형벌의 정도가 마이너스 100이래. 100 정도야. 그럼 마이너스 100을 상쇄하고도, 즉 제2의 마늘밭, 제3의 마늘밭, 제4의 마늘밭이 없어져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범죄가 예방되었을 때 얘가 더 클 때 정당화되죠. 그럼 형벌이 방지할 해약, 여기죠. 형벌이 방지할 해약이 형벌의 해약보다 클 때, 형벌의 해약이 여기죠. 이거보다 클 때 형벌은 정당화됩니다. 5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또 엑셀표 다 마무리 지었어. 이제 이거 그대로 3월 학력평가에 연결시킵니다. 형벌의 목적은 시민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범죄 예방. 물론 사람은 베카리아와 칸트입니다. 오케이. 니은 종신노역형은 시민뿐만이 아니라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자,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가 틀렸지. 종신노역형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야. 근데 우리 엑셀표 봤잖아. 범죄자의 이익이 아니라고. 범죄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따라서 니은 X가 됩니다. 사형 칸트죠. 살인범의 범죄 행위에 대한 보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응분의 보복이잖아. 이건 너무 쉽죠. 그래서 안 했어 이거는. 설마 응분의 보복 모르겠어? 즉 자기가 한 일, 자기가 벌인 범죄, 여기에 대한 보복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형벌로 인한 공익이 형벌의 해약보다 커야 한다. 베카리아, 벤담만 해당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칸트라면? 칸트는 X죠? 칸트 입장에서는 응분의 보복이 형벌인데, 따라서 얘는 기억, 디귿 골라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민불복 좀 볼게요. 이것도 엑셀표 풀어봅니다. 자, 같이 볼까요?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하는 시민복종 정당화될 수 없다? 아니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얘는 X야. 자, 이거 다시 선생님이랑 손글씨 잠깐 볼게요. 시민복종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면 이게 페이지 107페이지. 이거 보이시죠? 정의의 원칙은 지켜야 하는 것들이야.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선생님 A, B, C라고 했다면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그거를 위반한 것 중에서도 극심한, 즉 현저한 부정의만이 시민부정의 대상입니다. 이유는 약한 부정의까지도 시민부정의 대상이라고 인정을 하면 오히려 사회가 혼란해서 사회 안정성이 깨지거든. 오직 두 가지만이 시민복종의 대상이긴 하지만 간접적 시민복종 인정한다고. 부정의한 법, 거기 밑에 쓰여져 있죠. 여기에 왼쪽으로 106페이지에 간접적 시민복종.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 자, 부정의한 법 밑줄 긋고 얘 X2와 Z2라고. 다른 건 안 돼. 그지? 페이지 106페이지에 있어요. 다른 건 안 돼. 근데 다른 법, 즉 교통법규. 여기 T라고 해보자.
그럼 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거 이거 괜찮아. 이거를 목적은 얘를 변역하고자. 그리고 이 부분도 선생님이 롤스인데 이거 당연히 롤스 주장이죠. 근데 이 롤스 주장 여기도 쓰여 있어. 즉 시민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이때 시민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요구하라고 저항하라고 위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지금 여기에서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이 X2 또는 Z2겠죠. 즉 평등한 자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거,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거,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시민불복종이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 시민불복종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 그래서 요 형태, 교통법규 위반해서 이해 바꾸려고 하는 것도 인정하는구나. 그 다음 시민불복종은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자 거기도 선생님이 페이지 106페이지에 쓰여있어. 시민불복종 원초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당사자들은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요 시민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서 얘네들 체제의 안정성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시민불복종이 돼.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 지구상에 20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뭐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헬조선이에요.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어쩌고 막 얘기를 해. 인정합니다. 그것도 팩트이긴 하니까. 근데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이 200여 개의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큼 거의 정의로운 나라도 별로 없어. 푸틴 욕하는 순간 잡혀 들어갈걸? 당연하지. 그냥 죽어. 그냥 러시아에선 그냥 죽는 거야. 시진핑을 욕하는 순간 그냥 죽는 거야. 중국에서도. 그니 생각해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 체제를 지킨다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 체제 합법성을 인정한다라는 것도 체제는 지켜라 이 얘기야. 그러니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지요. 결과를 고려해가지고 체제의 파멸을 이끌지 않게끔. 그러니 얜 O가 됩니다. 시민불복종, 양심적인 개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할 수 없습니다. X. 절대로 종교적 신념이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왜냐? 시민불복종은 개인적 도덕 원칙도 안 되고요. 종교적 교설도 안 돼요. 그러면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여기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만 합니다. 즉 개인적 도덕 법칙도 그리고 종교적 교설도 안 된다라는 거. 특정한 법이 다수의 정의관을 현저하게 위반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수의 정의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이 특정한 법은 X2와 Z2겠죠. or 다른 건 안 돼. 이런 정의관의 기본의 원칙을 오래도록 의도적으로 위반한 법은 굴종이나 반항을 초래한다. 롤스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3월 모의고사 풀어볼까요? 롤스의 주장이죠. 자 생각해보자. 시민불복종은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 밑줄 그어주세요. X2 또는 Z2 말고는 없어요. or 위반할 때만 X 간접적 시민불복종 인정합니다.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민불복종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좀 전에 XF했던 그 내용이네요. 정치체제의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체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폭력적이어야 되고 공개적이어야 되고 올트라하고 최후수단이어야 되고 이런 거 말이지. 그러니 얘는 O.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종교적 신념이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X. 즉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이어야 돼. 그건 얘는 X입니다. 시민의 평등한 자유 밑줄 긋고 여기야 우리 이거 송글씨 선생님이 페이지 107페이지 쓰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A죠. 이건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 정책은 X2죠. Z2 아니죠. Z2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거니까 X2라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요. O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월 모의고사까지 전부 다 풀었습니다. 근데 애기들 잘 생각해봐. 선생님과 아직 킬말을 전부 다 하지 않은 상태, 이제 딱 한 주제 끝냈죠? 즉 자연윤리까지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 주제들은 어렵거나 까다로울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 난 장담할 수 있어. 올해 수능까지도. 지금 3월 모의고사에서는 선생님 기준에서 킬마에서 나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어. 그냥 선지 모든 게 다 킬마 안에 있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 애기들이 지식으로 생활과 윤리의 이런 사상가의 주장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선생님이 진짜 추려서 여기다 정말 엑기스로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만 하면 수능까지 90%가 커버됩니다. 작년 수능은 킬마에서만 나왔습니다. 간혹가다 시험이 쉽게 출제될 때는 100% 여기 안에서만 추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3월 모의고사도 딱 다 여기 안에서만 있었잖아. 근데 이 얘기는 또 하나는 여기에 올해 거는 선생님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얹어줄 거야. 왜 그러냐면 간접적 심의불복종 같은 경우에 실제로 2년 전에 처음 6월 모의고사에 등장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EBS에서도 없었고 교과서에서도 없었고 그런 내용이 없었어. 당연히 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책에는 있었지. 아니 근데 책이 760페이지인데 아무거나 내고 싶으면 거기서 아무거나 가져가서 내면 책에 있었어 이러진 않는다고. 그러니 올해 처음 등장시켜지거나 아니면 올해 EBS에서 따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 다음 커리들을 통해서 전부 다 정리해 줄 거야. 근데 그래봤자 한두 개야. 진짜로. 정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생활과 윤리의 필수 지식들은 킬마입니다. 킬러 주제에 한해서. 그러니 선생님이 계속 킬마가 진짜 중요하다, 킬마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거야. 단순히 1대1의 대응이 아니에요. 즉 킬마의 이 엑셀표들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 X2, Y2, Z2 각각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왜 심의불복종하는지 목적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워딩까지 익히고 나면 얘가 어떻게 변형이 되어도 얘를 조합할 수 있거든. 애기들 오늘 선생님이랑 킬마 요렇게 조합하면 모의고사 풀 수 있네라는 걸 경험해봤어. 이제 앞으로 애기들이 혼자서 복습을 할 때에도 그리고 애기들 숙제로 브릿지도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플로우도 하고 리바이벌도 풀잖아. 그럴 때 새로운 선지를 만나도 요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